새로운 대한민국의 에너지 핵심 현안입니다.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지난 대선 토론 때도 거친 공방이 오갔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시급한데요. 해법 논의가 소홀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안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장을 역임하셨던 김소영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사용 후 핵연료가 뭐냐? 언젠가 선생님께서 우리 미래의 매일매일 나라들 청구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용 후 핵연료라는 게 뭔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사용 후 핵연료는 말 그대로 원자력 발전에서 연료로 쓰고 남은 핵연료입니다. 우리가 최초로 원자력 발전을 한 게 1978년 고리 원자력 1호기인데요. 네. 현재 2023년 말 기준으로 총 18,000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사용 후 핵연료가 어디 있는지 그대로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네. 우리는 아직도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어디에 어떻게 최종 처분할 것인지 확실히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용 후 핵연료가 높은 열과 방사능 농도가 높아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데요. 이 1차적으로 열과 방사능을 줄여야 해서 지금 임시 저장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생한 것은 모두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 중이거든요. 그래서 고준위 방패물 처리가 상당히 시급한데 만약에 이것이 처리가 안 된다면은 지금 2030년부터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한울 고리 원전순으로 이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가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원전을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다는 건데요. 물론 국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탈원전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멈추면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에너지 수요가 계속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안 없이 원전을 그냥 멈출 수는 없다. 그래서 네. 이 사용 후 핵연료 문제가 발등에 불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언론에서 기사 보면 방패물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방사성 폐기물의 폐기물. 준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처리 방안을 놓고 여러 쟁점이 있을 텐데요. 이 관련 위원회를 총괄하시기도 했으니까 지금 사용 후 핵연료 이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뭘까요? 예, 그 쟁점에 앞서서 약간 역사를 볼 필요가 네, 있는데 네, 네. 그 우리 정부가 1980년대 중반부터 네. 8차례에 걸쳐서 이 방패장 건설을 시도를 했습니다. 모두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2005년에 예. 고준위와 중저준위 방패물을 분리를 해서 중저준위 방패물 처분을 먼저 하자. 그렇게 해서 생긴 게 경주 그 유명한 중저준위 방패장입니다. 방패장. 뭐 언론에서 보도도 상당히 많이 됐고 네, 네. 또 여기에 이제 사실 이제 체험도 많이 가는데요. 그래서 고준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네. 이것 때문에 2016년, 2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국 공론화를 했고 제가 이제 그 위원장을 했던 게 두 번째 공론화 재검토였습니다. 2021년이요. 예, 예. 네. 근데 드디어 이제 이 특별법이 이번 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올해 9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한 걸음 이제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고준위 방패장을 만든다. 예. 그런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이냐, 어디에 이것이거든요. 어디에? 예. 네. 일단 어떻게 처분하느냐 그 기술은 아주 예전에는 뭐 우주에 아니면 해양에 정말 인간과 격리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보내면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이 둘 다 모두 위험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국제 협약 때문에 이런 인류 공동의 공간에 할 수가 없는 하는 거죠.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고요. 네. 그 지금
가장 현실적인 것은 심지층, 심층 처분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세계 최초로 그 방패장 건설을 하고 있는 고준위 방패장 건설을 하고 있는 이 핀란드가 핀란드요. 예. 지금 지하 500m에 이제 10만 년 동안 보관을 하겠다 해서 지금 시작을 했고요. 지하 500m. 예. 근데 이번에 통과된 고준위 특별법에서는 2050년까지 중간 저장을 하고 시설을 마련하고 영구 처분은 60년까지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어떻게 그러면 곧바로 이제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거를 중간 저장을 하냐 이런 네. 궁금증이 있을 텐데 저희가 2차 공론화 재검토를 할 때 6개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곧바로 영구 처분을 하냐 아니면 뭐 중간 처분도 한 군데서 하냐 여러 군데서 하냐. 아하. 근데 이 중간 저장 후 영구 처분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이유는 네. 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 기술이 개발돼서 좀 사용 후 해결료를 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면 굳이 이제 묻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네, 즉 뭐냐면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 이런 취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부지 선정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데 저희 사실 조그만 그 혐오 시설도 부지를 찾기 어려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고준위 방패장을 만드는 건 정말 너무너무 큰 그 난제인데요. 네.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는 과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에 묻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과학적인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공론화할 때 그 설문을 하면 사실상 과학적인 평가로만 뭐 가야 된다라는 거는 한 뭐 3.5%밖에 안 되고 80% 이상이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고준위 특별법에도 이제 방식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신청을 하고 그러면 그때 부지 적합성 조사를 한다. 기본과 심층으로 나눠서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투표를 하기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설계를 뭐 그 글자상으로는 잘 해두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구현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인데 이게 정말 가장 핵심적인 이슈를 할 수 있죠. 그게 사실 뭐 방패장 고준위 방패장을 여기다 짓겠다 하면은 거기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 보상을 하겠다 뭐 이런 필요한 시설을 더 지어드리겠다 예를 들어서 방패장 주변 주민들은 평생 무료로 병원을 갈 수 있다 막 여러 가지를 제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위험이 그러면은 위험이 없는가 안전할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궁금한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심층 처분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원자력 전문가들이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심층 처분도 저희 우리나라가 아직 그 전국 활성 단층 지도가 완성이 안 됐거든요. 지금 계획은 2036년까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심층 지하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그 어느 지역이 신청을 하든 간에 그리고 설사 이제 주민투표를 해서 통과가 한다 하더라도 해도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현금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의 시설 그 커뮤니티 공동체를 돕는 형태로 보상을 이제까지는 설계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현금 보상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해서 정부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앞으로 AI가 이대로 계속 발전하면 전기 먹는 AI 이런 얘기들 나와서 하시거든요. 늘어나는 전력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미국, 유럽은 원전을 늘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저희가 보게 되고요. 원전 안 하겠다는 나라도 한대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그렇게 원전으로 AI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좀 충당해보자. 이런 나라들은 사용 후 해결료 이 대책이 우리보다 충분한 걸까요? 잘 세워진 걸까요? 그 말씀대로 그 AI 데이터 센터 그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보니까 향후 5에서 10년 내에 전력 수요 자체는 2배인데 AI 관련된 전력 수요는 4배로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말씀대로 네. 미국이나 유럽 많은 나라들이 그 원전의 그 회의적이었던 후쿠시마 이후에 그런 나라들도 지금은 원전을 늘리는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좀 주목할 만한 추세가 뭐냐면은 기존의 대형 원전을 그냥 유지하고 계속 운전하는 건 괜찮은데 새롭게 건설하는 건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현재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아마 이제 영어로 SMR이라고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나옵니다. 있는데 예. 이런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산업 집적 단지에 특화된 규모 그러니까 크지 않은 그런 원자로를 지금 굉장히 개발하는 유력한 건가요? 대안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 SMR 관련 기술 그리고 그런 업체에 투자를 하고 미리 그 SMR 에너지를 구매하는 계약도 체결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SMR 역시 사용 후 해결료가 발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절대적인 양이 적긴 하겠지만 사용 해결료를 배출을 하고요. 상대적인 양, 주어진 에너지 양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인 양 역시 이제 연구 중인데 네. 한 가지 문제점이 이제 기존 원전보다 발생량이 절대적으로 줄겠지만 이 농축도가 굉장히 높은 해결료를 사용한다고 해요. 이 SMR에서는 그래서 소형 원자로에서 예,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스탠퍼드랑 그다음 브리티시 콜롬비아대 이런 연구진이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은 방사성 독성이 더 높지 않겠냐. 아하, 그래서 농축돼서 예, 오히려. 양은 줄지만은 좀 또 해결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목할 거는 그 아까 핀란드 사례도 얘기했지만 사실 네. 대형 원전을 내 그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그 대형 원전을 짓고 나서 사실 이제 후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 쓰고 난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이런 거에 대한 대책 사실 없이 이렇게 오다가 50년이 흐른 거거든요. 근데 핀란드는 1980년대 초에 원래 원자력을 할 때부터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건지를 처음부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기회는 뭐냐면 SMR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 SMR의 사용 해결료를 어떻게 처리할까지도 같이 정책적으로 기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전부 그 하나의 세트로 다 그쵸. 지금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네, 저희 지금 얘기 들으면서 어떠신가요? 1978년에 고리 1호기 만들고 나서 언론에서도 그랬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교과서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진도 나오고 사회과 부도에서 색칠하면서 공부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김소영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님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여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사용한 후에 해결료 남은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당장 우리나라는 이제 2030년이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26개 원전이 있는데 그중에서 10개, 10기가 수명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당선된 새 대통령 임기 안에 이 10개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더 지을 거냐? 이걸로 끝낼 거냐? 틀림없이 첨예한 화두가 될 텐데요. 이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내려야 될까요, 선생님? 이제 전기는 계속 필요할 텐데 원자력 발전소 10개를 이제 끝내고 더 안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어떻게 그렇죠. 보시는지요? 예. 그 일단 해외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현재 그 전 세계에 438기 그 원자로가 돌고 있는데 이 중에서 55% 239기 그러니까 설계 수명을 넘어서 운영 연장을 해서 운영 연장 승인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 이제 98기 중에 84기, 그러니까 90%가 설계 수명을 넘어서 계속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럽의 경우에도 97개 중에서 73개, 그러니까 75%가 이제 계속 운전 중인데, 이제 원자력 전문가들이랑 환경단체의 입장을 각각 좀 들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원자력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라는 것은 최초 운영 심사할 때 이게
최소한으로 운영 가능한 기간이다라고 한 것이지 최대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이처럼 계속 운전이 보편화되어 있고 또 마치 우리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계속 갱신하는 것처럼 원전 역시 이제 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해서 계속 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관리하면서 더 쓰면 그렇죠. 된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뭐 몇십 조가 절약이 된다고요. 40몇 조가. 근데 이제 환경단체 반발이 큰 이유는 그렇다면 과연 그런 안전 심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일례로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자력 안전법 20조 2항에 보면은 네. 그 사고 관리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심사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고리 2호기가 고리 1호기는 이제 셧다운이 됐고 이제 설계 수명 지나서 운영 중단된 게 고리 2호기인데 이게 지금 아직도 그 6년이 지나도록 지금 사고 관리 계획서가 심사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심사가 과연 또 제대로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0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주 첨예한 이슈가 될 것인데 네. 일단은 이제 사용을 재검토할 때도 이 두 측이 서로 대화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사대주의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90% 설계 수명 끝나는데 계속 관리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개과천선에서 갑자기 야 이런 도저히 안 되겠다. 80%는 문을 닫자. 이러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원전 정책을 결정하는데 훨씬 쉬워질 텐데 그러면 선생님이 보실 때 원전 수명의 결정 방식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판단을. 그 아까 그 부지 선정 같은 경우는 그 주민 투표라든지 어떤 민주적 동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원전 계속 운영 문제는 그런 어떤 그 주민 의견들 플러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저성장 국면이고 네. 에너지 수요는 폭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 의견만 100%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역시 비슷하게 이제 과학적인 평가와 그리고 그 주민 의사, 왜냐하면 그 다 여기 이제 그 입지에 있는 곳의 주민들의 의견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네. 그 결국은 사실 그 두 가지가 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참 이것도 저는 정말 답이 없는 네, 갈수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두 가지가 다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전문가분들이 괜히 막 원자력을 무조건 더 하려고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설계 수명이 끝났지만 관리하면서 계속 사용하는 게 보편적인 추세인 건 맞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긴 한데 예. 과연 이제 귤이 이제 계속 회수를 안전할 넘어오면 것인가? 탱자가 되나요? 거꾸로 되나요? 그런 것처럼 네. 해외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됐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관리 심사가 관리라든지 엄격할 심사라든지 이런 것인가? 것들이 잘 담보가 되어야 되겠죠. 예.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재생에너지를 막 늘려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늘려가지고 원전 10기쯤 10기쯤 문을 닫아도 큰 문제 없을 만큼 에너지 생산이 된다면은 어떻게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는 기저전원으로 이 원전을 잘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 이런 정책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나 바람이 있다면요. 저는 최근에도 좀 어떤 연구 과제를 하나 했는데 네. 그 기존에 굉장히 오랫동안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약간 양자택일의 문제로 많이 바라봐 왔고 또 아시다시피 두 정권에 걸쳐가지고 그렇죠. 에너지 정책이 정반대로 흘러고 첨예하게 대립했죠. 그죠? 예. 그래서 정말 백년지 대계를 해야 되는 에너지 이슈가 정말 몇 년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는 참 아니라고 보는데요. 언젠가 탈원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그게 어렵다면 결국은 그 두 에너지원을 어떻게
조화롭게 병존을 시킬 것인가, 즉 에너지 믹스의 문제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새 정부가 기저전원으로 원전을 이제 유지를 하겠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는 계속 늘리겠다는 건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인 건 맞고요. 네. 근데 문제는 말씀대로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지 않냐 하는데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간헐적이거든요. 햇볕이 날 때, 바람이 불 때 이렇게 그 생산량이 다르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송전망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송전망에도 굉장히 부하가 걸릴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이 생산될 때랑 적게 생산될 때랑.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소위 에너지 고속도로인데 네. 송전망을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송전탑 세우기가 어려운 건 우리가 지난 몇 번의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무도 우리 동네에 송전탑 오는 걸 원하지 그쵸. 않죠. 예, 예. 네. 그래서 아예 바다에다가 그런 해저 전력선을 까는 그런 그 네. 구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 그 이재명 대통령 역시 에너지 공약으로 고속도로. 아주 그 대표적인 공약으로 제시를 했던 거고 네, 네. 지금 30년까지 서해안에 그리고 2040년까지 아예 서해 동해나 남해를 다 U자형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거를 실현하는 것도 뭐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이제 그 전문가 의견들을 보니까 그 에너지 고속도로가 또 안보적인 이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에 북해에서 그 노스트롬 그 사고가 있었는데 아직 네. 어느 나라 소행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네, 네. 그 해저 전력선을 그냥 깔아놓으면 안 되고 이게 뭐 테러리스트라든지 누가 이제 끊지 요즘, 못하게. 예, 요즘 비대칭 그런 전쟁이라 그래서 사실 예. 이런 인프라들이 굉장히 이렇게 취약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해저 그 바다 표토에 아예 묻어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으로 설계를 잘하는 방법으로 안보 이슈를 이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이것도 실제 구현하는 데는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숙자님이 안녕하세요. 차분하고 조용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귀 기울이면서 듣게 되네요. 원자력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하니 큰 걱정입니다. 많은 연구와 회의를 거쳐서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고 나서요.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은 앞이 안 보이게 비가 쏟아붓고 있습니다. 와우. 안전한 퇴근길 되세요 하셨는데 최숙자님 어떻게 하셨나요? 김소영 선생님 대전까지 내려가셔야 되는데 비가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요. 선생님 또 언제 멀어서 자주 와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실 궁금한 거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질문을 못 드렸거든요. 시간 낼 때 꼭 오셔서 저희하고 또 얘기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소영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